노후 자금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후 자금 최소 3억은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개인연금 준비 안 하면 노후 파산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는 3억을 모았나? 연금은 얼마나 나오지?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가? 숫자에 쫓기며 살다 보면 어느새 불안만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통장에 3억이 있으면 정말 노후가 행복할까요? 재작년 한 70대 남성분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있는데 말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예금은 2억이 넘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로웠습니다. 배우자는 5년 전에 사별했고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고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어 가난해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돈이 없어지는 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이 작아지고 용돈이 줄어들고 외식 횟수가 줄어드는 것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건 다릅니다. 노년 우울증, 자식한테 느끼는 서운함, 배우자 사별 후 찾아오는 허무함, 기댈 곳 없는 외로움. 그건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지에서 살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후 파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절을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준비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노후 자금 3억 모으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금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무엇일까요? 말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70대가 되어서도 80대가 되어서도 마음만은 가난해지지 않는 법. 정약용의 삶과 사상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500권이 넘는 책을 쓴 학자,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한 인물.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한 말년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정약용은 젊었을 때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고 벼슬도 높았고 미래가 밝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천주교와 연루됐다는 이유로 유배를 떠났고 형은 죽임을 당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 보통 사람이라면 한창 일할 나이입니다.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노후 자금 모을 나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그 나이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재취업도 불가능했습니다. 유배지는 전라도 강진, 한양에서 300리가 넘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18년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자식과도 떨어져 지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병이 나도 약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겪는 노후 빈곤, 노인 고독사 위험을 18년 동안 매일 겪은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정약용은 그 시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강진에서의 18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절을 그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유배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농사짓는 법을 연구했고 백성들의 삶을 기록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500권이 넘는 그의 저서 대부분이 이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는 가진 게 없었지만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벼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마연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7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도 없고 실버 부업도 안 하고 그냥 소박하게 산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켰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노후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돈으로 노년을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말년을 보장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걸 잃고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문장들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노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개인연금을 붓고 적금을 들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대주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손주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 주고 돌잔치 비용 지원하고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겼습니다. 은퇴할 때쯤 그분의 통장에는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왔고 개인연금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겠지? 요양원 갈 돈도 있고 병원비 걱정도 없고 괜찮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육아하느라, 회사 일하느라. 그런데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요즘 애 학원 때문에 주말이 더 바빠요. 코로나 조심하셔야죠.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전화를 해도 3분 안에 끊었고 찾아가면 아버지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라며 귀찮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등록금도 다 대줬는데 결혼 자금도 보탰는데 손주 용돈도 챙겼는데 왜 이러는 걸까?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러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 무너졌습니다. 노년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만 보다가 낮잠 자다가 저녁엔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잤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돈 주는 사람이었을 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평생 돈을 모으느라 정작 관계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식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한 번도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주면 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용돈 여기 있다, 대학 등록금 보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자금 얼마 보탤게, 집 마련에 보탰어라. 돈은 줬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고 보니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있는데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재물은 쌓이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과의 정은 쌓으면 쌓을수록 단단해진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병원비로 나가고 의료비로 나가고 요양비용으로 나가고 장례비로 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 다 쓰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쌓은 관계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정약용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지식을, 대화를, 관심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약용이 죽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게 진짜 관계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묶어둘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경조사비를 내고 명절 용돈을 챙기고 손주 장난감을 사줘도 당신이 외로운 사람이라면 자식은 떠납니다. 친구에게 밥을 많이 사줘도 당신이 함께 있기 불편한 사람이라면 친구는 멀어집니다.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운 노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돈 때문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돈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용돈 이야기 말고 그냥 안부를 물으십시오. 요즘 힘든 일 없니? 회사 생활은 어때? 애들은 잘 크고 있니? 진심으로 물어보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밥 사주겠다는 말 말고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십시오. 그냥 수다 떨고 옛날 이야기하고 웃으십시오. 배우자와 대화하십시오. 아직 곁에 계시다면 매일 대화하십시오. 배우자 사별 후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많이 대화할걸? 좀 더 자주 고마웠다고 말할걸? 노후 준비는 통장을 채우는 일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아파트 청소 일도 하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야간 근무했습니다. 노후 자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나? 애들이나 잘 키우자. 자식들은 잘 컸습니다. 대학 나오고 취직하고 결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이제 애들이 나 좀 챙겨주겠지. 용돈도 좀 주고 가끔 외식도 하고 손주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대출 상환 때문에 바빴습니다. 아파트 대출, 차 할부금, 애들 학원비. 어머니 용돈 드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육아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허리 안 좋으시잖아? 무리하지 마세요. 막내 아들은 아예 연락이 뜸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정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고 키웠나? 그냥 가끔 전화라도 하고 얼굴이라도 보면 되는데, 용돈은 못 줘도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되는데. 하지만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자기 삶도 버거운데 부모까지 챙기기엔 벅찼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뭐였나? 그냥 돈 대주는 기계였나? 애 봐주는 도구였나? 이제 쓸모없으니까 버리는 건가? 노년 우울증이 왔습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사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기초연금 받아서 근근히 살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한테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이 효도할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모시겠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너희가 바르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18년을 떨어져 살면서도 자식에게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부모를 위해 살 수는 없다는 걸. 그래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서운함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았고 찾아오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식이 가끔 편지를 보내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자식한테 서운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절에도 안 오는 자식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사위가 나를 귀찮아해요. 이 모든 고민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 자식이 효도할 거라는 기대, 자식이 내 말년을 책임져 줄 거라는 기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위험한 건 자식에게 기대는 겁니다.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도 자기 삶이 바쁩니다.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대출 갚아야 하고 육아해야 하고 노후 준비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작은 재취업이든 실버부업이든 뭔가 내 힘으로 벌어야 합니다. 60대 재취업, 70대 할 수 있는 일, 노인 일자리.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 힘으로 버는 게 낫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외에 만날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든 동네 이웃이든 복지관 사람들이든 자식만 바라보면 자식이 안 올 때 무너집니다. 물론 자식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관계를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챙기는 건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편합니다. 부모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부담이 줄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대를 버릴 때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지금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계신가요? 명절엔 와야지, 용돈은 좀 줘야지, 전화는 자주 해야지, 손주는 자주 데려와야지. 그 기대를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엔 서운할 겁니다. 억울할 겁니다. 내가 뭘 바라고 키웠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 지나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노후 준비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일만 했습니다. 가족보다 일이 중요했고 친구보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지금 안 벌면 언제 버나? 노후 자금 모아야지. 3억은 모아야 애들 학비 대주고 결혼 자금 보태주고 내 노후도 준비하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나중에 후회해요.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바빠? 나중에 시간 많아? 은퇴하면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 돼.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빠, 운동회 오실 거죠? 친구들 아빠는 다 온대요. 그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회의 있어? 다음에 가자. 나중에 더 좋은 데 데려갈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가끔은 우리끼리 등산이라도 가자. 건강 챙겨야지. 그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서. 은퇴하면 자주 보자. 그렇게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돈을 꽤 모았습니다. 집도 샀고 차도 샀고 노후 자금도 3억 넘게 모았습니다. 개인연금도 가입했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아내랑 여행 다니고 애들이랑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처럼 자기만의 일상이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성당 가고 요가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남편이 집에 있건 없건 상관없었습니다. 여보, 내일 같이 어디 갈까? 나 내일 친구 만나. 당신 혼자 다녀와. 자식들은 연락을 잘 안 했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늘 바빴고 대화가 없었고 그냥 용돈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밥 먹자. 아빠, 저 주말에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다음에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다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기도 민망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됐습니다. 노후 자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낮잠 자다가 저녁엔 소주 한두 잔 마시고 잤습니다. 노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욕이 없고 잠이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사는 게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아내 말을 들을걸?
그때 자식 운동회에 갈걸? 그때 친구들이랑 자주 만날걸? 돈이 뭐가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젊을 때 관계를 심지 않으면 늙어서 외로움을 거둔다. 노후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준비되는 겁니다. 젊을 때 아내를 소중히 대했다면 노년의 아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젊을 때 자식과 대화를 많이 했다면 노년의 자식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젊을 때 친구와 정을 쌓았다면 노년의 친구가 당신을 외롭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 돈만 쫓았다면 노년엔 돈만 남습니다. 그리고 돈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60대 재취업해서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나요? 70대인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노인 일자리라도 해야 하나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당신이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챙기십시오.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매일 30분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대화하십시오. 오늘 뭐 했어? 기분은 어때? 요즘 힘든 거 없어? 물어보십시오. 자식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바빠도 주말엔 밥이라도 같이 먹으십시오. 손주 있으면 같이 놀아주십시오. 학원비 대주는 것보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만나십시오. 밥 먹고 수다 떨고 웃으십시오. 그게 노후 준비입니다. 건강도 챙기십시오. 무릎 통증,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70대 운동 추천 같은 거 찾아보고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돈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계를 쌓는 것, 추억을 만드는 것,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들과 대화하고 편지를 쓰고 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선택이 그 모습을 결정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았고 좋은 차를 탔고 자식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항상 큰 소리 쳤습니다. 요즘 뭐 먹고 사나? 나는 말이야 연금이 꽤 나와서 은퇴 후에도 그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남들보다 더 크게 치러줬습니다. 결혼 자금 5천만 원 보태주고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비싼 유모차 사주고 출산 축하금 주고 돌잔치 비용 지원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밥값을 도맡아 냈습니다. 경조사 있으면 남들보다 많이 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쪼들리면 안 되지. 명절 때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두둑이 줬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손주들 세뱃돈도 10만 원씩.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연금을 조기에 해지했고 적금을 깨기 시작했고 나중엔 예금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쪼들린다는 걸 누가 알면 어쩌나?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 어쩌나? 자식들이 아빠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썼습니다. 없는 돈을 쓰면서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했습니다. 나중엔 카드값도 못 갚아서 현금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그는 평생 지키려던 체면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자는 스스로를 망친다. 분수.
즉 자기 처지에 맞게 사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소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명주옷 대신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고기 대신 나물을 먹었습니다. 큰 집 대신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분수에 맞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건 체면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럴 순 없지. 손주들 앞에서 초라하면 안 되지. 친구들한테 무시당할 순 없지. 경조사비는 제대로 내야지. 명절 용돈은 줘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망칩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무리하면 결국 더 큰 불행이 옵니다. 빚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스트레스로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생깁니다.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나면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국민연금이 적으면 그에 맞게 생활하십시오. 기초연금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집이 작으면 그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옷이 낡았으면 그대로 입으십시오. 경조사비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형편에 맞게 내십시오. 요즘 연금이 적어서 많이 못 드려요.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명절 용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주면 안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못 줘. 미안하다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용돈 안 준다고 싫어합니까? 자식이 부모 경조사비 적다고 무시합니까? 친구가 당신 집이 작다고 무시합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처지를 이해합니다. 진짜 가족은 당신의 형편을 배려합니다. 체면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생활이 안정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고향 마연에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책을 읽고 차를 마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초라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분수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유지하려는 생활 수준이 당신 형편에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노후 빈곤보다 무서운 건 체면 때문에 빚지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 작은 집에서 혼자 살았고 국민연금도 적었습니다. 기초연금 받아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로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장도 직접 담그고 된장도 직접 담갔습니다. 옷은 몇 벌 없었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습니다. 돈을 많이 쓸 일이 없었습니다.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여행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늘 안정적이었습니다. 의료비는 노인의료지원제도 덕분에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매일 산책을 했고 주말엔 성당에 나갔고 가끔 동네 회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도 다니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손주들이 주말에 찾아오면 함께 밭에 나가 감자를 캤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이건 고추란다. 여기서 고춧가루 나온단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물론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손주들 장난감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 관계, 일상의 평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을 이상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가 행복하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족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고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고 화려한 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먹은 밥 한 끼에 감사하고, 오늘 만난 친구 한 명에 감사하고, 오늘 본 하늘 한 조각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입니다. 반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집이 있어도 더 큰 집을 원하고, 연금이 나와도 더 많은 연금을 원하고, 여행을 가도 더 좋은 곳을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노후 자금 3억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합니다. 노후는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가짐으로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노년은 불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진 게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먹은 밥, 오늘 읽은 책, 오늘 만난 사람, 그런 것들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당신도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3가지씩만 적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옆집 할머니랑 수다 떨었다. 오늘 손주가 전화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런 걸 뭐 감사하다고 써? 싶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진 게 적어도 감사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빈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마음의 빈곤이 무섭습니다. 기초연금만 받아도, 국민연금 적게 나와도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합니다. 후반부 정약용식 노후 준비 정리.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하는 노후 준비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절제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고향에 돌아와서도 그는 과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벌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욕망이 많아서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여행, 더 많은 용돈, 더 비싼 경조사비. 그런 욕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노후 준비의 첫걸음은 욕망을 줄이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하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줄이면 필요한 돈도 줄어듭니다. 필요한 돈이 줄면 노후 준비가 쉬워집니다. 노후 자금 3억 모으는 게 부담스러우면 욕망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1억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수입니다. 정약용은 항상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았습니다. 벼슬이 높을 땐 높은 대로, 유배를 갔을 땐 그에 맞게 살았습니다. 분수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기초연금만 받으면 그에 맞게, 집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개인연금도 있던데, 저 집은 아파트가 크던데, 저 사람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던데, 저 사람은 손주들 용돈 많이 주던데. 그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그게 평화로운 노년의 비결입니다. 셋째, 관계의 정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했습니다. 권력 때문에 다가온 사람들은 떠났고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노후에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70대, 80대가 되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무릎 통증도 있고 혈압도 관리해야 하고 피곤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친구를 다 챙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내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십시오.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억지로 만나는 모임, 피곤한 관계, 형식적인 인사, 그런 건 버려도 됩니다. 노년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에만 쓰십시오. 넷째, 기대를 줄이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자식에게도 세상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도 적었습니다. 노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옵니다. 자식이 챙겨줄 줄 알았는데, 친구가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금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건강할 줄 알았는데. 이런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니 기대를 줄이십시오. 자식이 챙겨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챙겨줘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기쁜 일이고 안 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대를 낮추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건강을 챙겼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절제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의료비로 다 나갑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십시오. 무릎 통증 있으면 치료받으십시오. 고혈압 관리하십시오. 당뇨 조심하십시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참여하십시오. 70대 운동 추천 같은 거 찾아보고 꾸준히 하십시오. 건강이 노후 자금입니다. 여섯째,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 법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어 가난해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희망이 없는 것, 감사할 게 없는 것,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 할 일이 없는 것. 그게 마음의 가난입니다. 노년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게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작은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자입니다. 반대로 노후 자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배우자 사별 후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걸 배우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그런 것들이 당신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돈을 모으는 것만큼 마음을 채우는 일에도 신경 쓰십시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후 자금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그 돈이 정말 말년을 지켜줄까요?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노후자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은 배를 채워주지만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병을 치료해주지만 외로움을 치료해주지는 못합니다. 돈은 노후 빈곤을 막아주지만 노년 우울증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노후 준비는 돈 너머에 있습니다. 관계를 쌓는 것, 욕망을 줄이는 것, 분수를 지키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정약용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권력, 명예, 재산. 하지만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사람을 가르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40대라면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5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라 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관계를 챙기십시오. 아내와 대화하십시오. 배우자 사별하기 전에 매일 대화하십시오. 자식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자식한테 서운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계는 유지하십시오. 욕망을 줄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경조사비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명절 용돈도 형편에 맞게 주십시오. 분수를 지키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형편에 맞게 사십시오. 국민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기초연금 받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이, 친구가, 세상이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60대 재취업, 70대 할 수 있는 일, 노인 일자리, 내 힘으로 버는 게 낫습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무릎 통증, 고혈압, 당뇨? 지금부터 관리하십시오. 치매 예방법 찾아보고 실천하십시오. 노인 의료 지원 제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매일 3가지씩 감사한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그렇게 살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적어도, 집이 작아도, 옷이 낡아도 마음만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어 가난해지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노후 준비란 통장을 채우는 일만이 아닙니다.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일입니다. 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의료비로 나가고, 요양비로 나가고, 장례비로 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요롭습니다? 아니면 텅 비어 있습니까? 만약 텅 비어 있다면 지금부터 채우십시오. 책 한 권을 읽고 사람 한 명을 만나고 감사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채워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노년은 노후 자금이 적어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노년 우울증이 아니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평온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처럼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그런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